죽은 어머니가 어떻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상복을 입은 77살 여성 이정순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자 54살 남성 김도영이 상주석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조문객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정수는 도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장례식은 내 장례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간성이 죽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례식이다. 대체 영정사진 속 인물인 77살 이정순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엄마와 아들에게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행운과 복이 가득할 거예요.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정순 할머니는 베란다에 서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2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강남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마음은 쓸쓸했죠. 이 아파트는 정순 할머니가 30년 전에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2억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이제 20억 원의 가치가 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지금이 팔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20억에 바로 매수자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아들 도영에게 물려줄 거였으니까요. 정순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통장을 펼쳤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현금만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동에 있는 재개발 예정 부지는 30억 원의 가치가 있었죠. 총 52억 원의 재산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순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깔았습니다. 겨울 새벽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손이 얼어붙도록 채소를 팔았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녁에는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도영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정순 할머니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옷 한 벌 새로 사지 못했지만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죠. 도영이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4년 동안 학비를 댔어요. 도영이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정순 할머니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도영이 잘 됐으니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도영은 30대 초반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그때 모아둔 돈 3억 원을 통째로 내주었습니다. 꿈을 이루라고 어머니가 도와주마 했죠. 도영은 그 돈으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됐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2년 전쯤 회사가 제법 안정되었을 때 도영은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도영이 30에 만난 동갑내기 여자였어요.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는데 결혼 15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가 떠난 뒤 아들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재혼을 권유했어요. 도영아, 너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행복해져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도영은 28살의 최유진을 만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처음 유진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24살이나 어린 여자였거든요. 하지만 도영이 행복해 보여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식 비용을 보태주고 신혼집 보증금도 도와주었죠. 도영아, 이제 유진 씨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도영은 고맙다며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순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6개월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아들은 전화도 잘 안 받고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며느리 유진의 얼굴에서는 처음에 환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정순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일주일 후 정순 할머니는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영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할머니, 택시 타시지 그러세요? 옆 사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순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나 튼튼해요.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택시비 2만 원이면 아끼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도영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에는 미리 알려줬던 비밀번호인데 언제부턴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순 할머니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이 묻어났죠. 나야 유진아.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얼굴을 내밀었는데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는 반가움이 전혀 없었어요. 아, 어머님. 전화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정순 할머니가 미안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깜빡했네. 반찬 좀 해왔는데 받아라. 유진은 문틈으로 보따리를 받아들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반찬 만들어 먹어요. 그 말에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4시간이나 걸려서 만든 반찬이었어요. 도영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이었는데 마치 쓸데없는 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직접 만든 게 건강에 좋잖니. 도영이는 집에 있니? 회사 갔어요. 요즘 바빠서 늦게 들어와요. 유진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럼 내가 좀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어머님, 죄송한데 저도 지금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요. 다음에 오세요. 미리 전화하시고요. 그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굳게 닫힌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앉으라는 말도, 차 한잔 하고 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77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여자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15층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 정순 할머니의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풍경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투성이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거구나. 자식도 결국 짐이 되는구나.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도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최대한 밝게 말하려 애썼어요. 아니야, 도영아. 오늘 반찬 가져다 줬는데 네가 없더라. 맛있게 먹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바빠서요.
도영아, 잠깐만.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예전의 도영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하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졌죠. 정순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재혼한 게 잘못이었을까? 유진이가 싫어하나? 아니면 내가 너무 자주 찾아가서 부담스러운 걸까?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러운 걸까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되어버린 자신이 너무 서러웠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정기 검진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청력 검사를 권했습니다. 어르신, 청력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순 할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정말 늙은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선생님. 나는 잘 들려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주파 영역에서 청력 손실이 심합니다. 특히 작은 소리나 속삭임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의사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볼륨을 많이 높여야 했고 전화 통화할 때도 잘 안 들렸어요. 그럼 얼마나 하는데요? 요즘 좋은 보청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대부터 있어요. 정순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1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의사의 권유가 계속되자 결국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인 걸로 주세요. 보청기를 받아든 정순 할머니는 신기했어요. 작고 가벼운 기계였습니다. 귀에 착용하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차소리까지 또렷했습니다. 며칠 후 도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유진이가 어머니 초대하고 싶대요.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 먼저 초대하다니. 정말이니? 그럼 내가 뭐 해가지고 갈까? 아니요, 그냥 오세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정순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역시 자기가 오해한 거였나 봐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마음을 쓰고 있구나 싶었죠. 토요일 오후 정순 할머니는 조금 일찍 도영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여전히 몰랐지만 초인종을 누르니 바로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안도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도영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유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으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잊혔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순 할머니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가는데 갑자기 보청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배터리가 약한가 싶어서 만졌는데 실수로 볼륨을 최대로 올려버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박혔죠.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오늘 왜 시어머니 오라고 한 거야? 주말인데 쉬고 싶었다고. 정순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려던 손이 공중에 멈춰 섰어요. 도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나도 귀찮은데 어쩔 수 없잖아. 엄마한테 아직 받을 게 남았으니까. 정순 할머니는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유진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을 게 뭐가 남았어? 강남 아파트명에 아직 안 넘긴 거?
응.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아직 있거든. 그거 받아내야 해. 지금 시세가 20억은 된다니까. 헐, 20억? 그럼 빨리 받아내야지. 압구정 재개발 물건도 있다며? 그것도 있지. 그게 30억쯤 될 거야. 합치면 50억이 넘어. 유진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50억? 대박이네. 그럼 우리 완전 부자 되는 거잖아. 도영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엄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조만간 요양병원 가셔야 할 거야. 그때 어머니 요양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면 명예 이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저렴한 요양원에 모시면 되지. 굳이 돈 많이 드는데 모실 필요 없잖아. 한 달에 100만 원대 요양원도 많아. 유진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오빠 진짜 똑똑하다. 그럼 우리 그 돈으로 강남에 펜트하우스 사는 거야? 당연하지. 이미 알아봤어. 압구정 신축 펜트하우스 괜찮더라고. 정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대고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평생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 자기를 돈벌이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자기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요양원에 쳐넣으려 한다는 사실. 정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정순 할머니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늙은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순 할머니는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77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여자였습니다. 전쟁통에 태어나 보릿고개를 넘기고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여자였죠. 정순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연함으로 바뀌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헤매느라 늦었네.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차 더 드릴까요? 그 가짜 미소를 보며 정순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닦아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도영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5살 도영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그림을 보여주던 모습. 엄마, 나 그림 1등 했어. 하며 환하게 웃던 얼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신나하던 모습. 중학생이 되어 키가 훌쩍 커서 엄마, 나 이제 엄마보다 커졌어. 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순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도영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걸까? 돈을 너무 쉽게 준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도영은 그런 아이였던 걸까? 아니었습니다. 도영은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어머니께 선물을 사다 드리곤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도 정순 할머니를 식당에 모시고 가서 고기를 사주었죠.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모실게요. 편하게 사세요. 그렇게 말하던 도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였나?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였나? 아니면 유진을 만나고 나서부터였나? 정순 할머니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의 도영은 예전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순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순 할머니는 그 수첩에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 왔어요. 도영의 입학식 날짜, 졸업식 날짜, 취직한 날, 결혼한 날. 정순 할머니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2025년 10월 12일. 오늘 나는 결심했다.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보여주기로.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둘, 가짜 유언장 작성하기. 셋, 그들의 탐욕을 극대화시키기. 넷, 진실을 폭로하기. 정순 할머니는 수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이 일을 해야 할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용서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할까? 아니야. 그들은 내 재산을 다 빼앗고 나를 요양원에 쳐넣을 거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외롭게 살다 죽겠지.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렇게 당하고만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존엄이 있는 사람이야. 77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이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결심이 섰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수첩을 서랍에 넣고 침대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에 젊었을 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계좌 잔액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현재 잔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이었어요. 다른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합치면 정확히 2억 원이었죠. 그리고 강남 아파트하고 압구정 재개발 물건 시세도 알고 싶은데요. 직원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부동산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아요. 그냥 대략적인 시세만 알고 싶어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강남 상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 실거래가가 평당 6천만 원 선입니다. 어르신 평수가 32평이시니까 대략 20억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압구정 재개발 물건은요?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평당 7천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 평수가 45평이시면 30억 정도 되실 겁니다. 정순 할머니는 계산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20억, 압구정 재개발 30억, 현금 2억, 총 52억이었어요. 도영이 말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미 다 알아보고 있었던 거였죠. 정순 할머니는 은행을 나와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혹시 매도하실 생각 있으세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혹시 제 부동산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시만요. 사장님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20억에서 22억 사이입니다. 최근 같은 평수가 21억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압구정 재개발 물건은 조합에서 30억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엄청난 자산가시네요. 정순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산가라니요. 그냥 평생 모은 거죠. 이 정도 자산이면 상속 계획도 미리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속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상속세요? 네, 50억이면 상속세만 20억 가까이 나올 겁니다. 미리 증여하시거나 신탁을 활용하시면 절세할 수 있어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정보였어요. 부동산을 나온 정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평생지기인 김순자 할머니. 순자의 조카가 변호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정순이야. 어머, 정순아. 오랜만이다. 그간 잘 지냈어? 두 사람은 한참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정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야, 네 조카 되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했지? 박민수? 응, 우리 민수 요즘 잘 나가. 법률 사무소도 혼자 차렸어. 왜? 무슨 일 있어? 정순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좀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 소개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일 당장 전화번호 보내줄게. 우리 민수한테 내가 미리 말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정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순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민수 변호사의 전화번호와 사무실 주소였죠. 정순 할머니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김순자 씨 친구인데요. 아, 순자 이모님 친구시군요. 이모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오후 2시에 오세요. 정순 할머니는 오후 2시에 박민수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깔끔한 빌딩 10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5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서 반겼습니다. 검은 태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이모님, 어서 오세요. 박민수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민수의 얼굴을 보며 놀랐어요. 어렸을 적 보던 꼬마가 이렇게 의젓한 변호사가 되어 있다니. 민수야, 안희박 변호사님.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네. 민수가 따뜻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편하게 민수라고 부르세요, 이모님. 순자 이모께서 연락 주셔서 알고 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민수야,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니? 민수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순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것부터 좀 들어봐 주겠니? 녹음기에서 재생된 소리는 지난주 토요일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도영의 집에 갈 때마다 몰래 녹음을 해왔던 거였죠. 녹음을 다 듣고 난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모님, 이건 정순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54살 먹은 내 아들이 한 말이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네가 미안할 건 없어. 오히려 고맙지. 네가 들어줘서. 민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모님? 정순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싶어. 그리고 저 녀석들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어. 돈만 밝히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계세요? 정순 할머니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벽에 적어둔 복수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수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눈이 커졌죠. 이모님, 이건 정말 대단한 계획이네요. 하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알아. 하지만 해야 해. 네가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님.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적 절차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순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천만에요, 이모님. 제가 어렸을 때 이모님이 우리 집에 쌀도 갖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은혜를 이제 갚는 거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씩 만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정순 할머니와 민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어요. 먼저 이모님의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와 압구정 재개발 물건을 신탁 등기로 전환하는 게 좋겠어요. 신탁 등기가 뭐야? 쉽게 말하면 이모님의 재산을 제 명의로 등기하되 실제 소유권은 이모님이 갖는 겁니다. 법적으로 도영 씨가 손댈 수 없게 되는 거죠. 정순 할머니가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럼 네 명의가 되는 건가? 혹시? 민수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모님. 신탁 계약서에 모든 게 명시됩니다. 저는 단지 명의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모님이 원하시면 다시 이모님 명의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2억 원은 제가 관리하는 신탁 계좌로 옮기세요. 그러면 도영 씨가 이모님 계좌를 조회해도 잔액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좋아. 그런데 도영이가 의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모님 명의로 새 통장을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 정도만 넣어두세요. 도영 씨가 물어보면 나머지 돈은 니한테 주려고 미리 정리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순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네가 다 생각해뒀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민수가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2가지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입니다. 가짜 유언장에는 며느리 최유진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쓰겠습니다. 이걸 도영 씨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정순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 녀석들이 환장하겠네? 맞습니다. 탐욕이 극대화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유언장에는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뭐라고 쓸까요? 정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유기견 보호소와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한다고 써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럼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네, 이모님. 정순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짜 장례식도 준비해야 해. 민수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가짜 장례식이요? 그래. 내가 죽은 척 하는 거야.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공개하는 거지. 저 녀석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보호가 아니라 완벽한 복수극이었어요. 이모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정순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내 장례식을 미리 치르는 게 무슨 법에 저촉되니? 그냥 연극이야, 연극. 사람들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면 돼.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님. 하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협조, 사망 진단서 위조 방지, 법적 리스크 최소화. 다 너한테 맡길게. 난 너를 믿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순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등기소에 가서 신탁 등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와 압구정 재개발 물건 모두 민수의 명의로 신탁 등기가 완료됐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모님의 재산은 안전합니다. 도영 씨가 아무리 해도 손댈 수 없어요. 정순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은 현금을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민수가 만들어준 신탁 계좌로 이체했어요. 2억 원의 현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통장에는 1,000만 원만 남겨두었습니다. 완벽해요, 이모님. 이제 도영 씨가 이모님 계좌를 조회해도 1,000만 원밖에 안 보일 겁니다. 고맙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민수는 2개의 유언장을 준비했어요. 가짜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이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사망한 후 나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 최유진에게 상속한다. 진짜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이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사망한 후 나의 모든 재산 52억 원은 유기견, 보호소와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전액 기부한다. 정순 할머니는 두 유언장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걸 보면 저 녀석들이 얼마나 놀랄까?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두 사람은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도영에게 미끼를 던질 차례였어요. 정순 할머니는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영아, 엄마 좀 시간 있니? 할 얘기가 있어서. 도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귀찮다는 투였죠.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좀 안 좋대. 나이가 나이다 보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하시더라. 전화기 너머로 도영이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역시 돈 얘기에는 귀가 번쩍 뜨는구나. 도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걱정스럽게 바꿨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당장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정리요? 무슨 정리 말씀이세요? 정순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재산 말이야. 엄마가 혼자 살다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너도 힘들잖니. 그래서 유언장 같은 걸 써놓으려고. 전화기 너머로 도영이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어머니, 그럼 제가 내일 모시러 갈게요. 같이 병원도 가시고 유언장도 같이 작성하시죠. 정순 할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미끼를 문 거예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꾸나. 다음 날 도영과 유진이 함께 정순 할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둘 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기대감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유진이 가짜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정순 할머니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 유진아, 너는 아직 젊으니까 건강 잘 챙겨라. 네, 어머님. 어머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정순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미리 민수를 통해 협조를 구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심장 상태가 그리 좋지 않으시네요. 부정맥도 있고 혈압도 불안정합니다.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영과 유진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병원을 나와서 정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영아, 이제 유언장을 쓰러 가자. 박민수 변호사 사무실로 갈 거야. 박민수요? 순자 이모 조카? 그래. 민수가 요즘 변호사로 잘 나간다더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할 것 같아서. 도영은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정순 할머니를 보며 살짝 눈짓을 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라는 신호였죠. 어서 오세요, 이모님. 그리고 도영 씨도 오랜만이에요. 제 아내 유진입니다. 유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민수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모님,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정순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크게 세 가지야. 강남 아파트, 압구정 재개발 물건, 그리고 현금. 대략 50억 원 정도 되지. 도영과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이었어요. 정순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이 재산을 며느리 유진이에게 전부 물려주고 싶어? 예. 도영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유진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정순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도영아, 너는 이미 사업도 하고 있고 집도 있잖니. 하지만 유진이는 아직 젊고 나중에 네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살아가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자에게 재산을 줘야 안심이 되더라고. 도영은 당황스러웠지만 유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 관리하겠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네요. 이모님이 돌아가시면 며느리 최유진 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 맞으시죠? 그래, 그렇게 써줘.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도장을 찍고 민수가 공증을 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은 신이 나서 도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뒷자리에 앉아 보청기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대박이야. 50억이야, 50억. 도영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러게. 생각보다 빨리 풀리는데 엄마가 건강이 안 좋다니까 금방 정리하시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 말 들었어? 심장이 안 좋대. 쉿, 조금 더 조심해. 엄마 들으면 어떡해. 괜찮아. 저 나이에 무슨 귀가 들려. 정순 할머니는 보청기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영과 유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마다 도영의 전화가 울렸죠.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저녁에는 유진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제가 만든 반찬 내일 갖다 드릴게요. 갑작스러운 효성에 만약 진실을 몰랐다면 정순 할머니는 감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아는 지금 그 모든 게 역겨울 뿐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유진이 직접 만들었다는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보기엔 그럴듯했지만 정순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산 반찬이라는 걸요. 포장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거 정성껏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유진의 환한 미소가 너무나 가짜 같았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네가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다. 유진이 정순 할머니 옆에 앉더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죠?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실래요? 정순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아니야, 나는 내 집이 편해. 익숙한 곳이 좋더라고. 그래도 만약 갑자기 무슨 일 생기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될 텐데. 무슨 일 생기길 바라는 거겠지. 정순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유진은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도영과 유진은 정순 할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나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죠. 1인당 15만 원이나 하는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50억 받으려고 45만 원 쓰는 거지. 참 경제적이네. 식당에서 유진은 정순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음식을 떠먹여 드렸어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전복죽 정말 맛있대요. 정순 할머니는 속이 메스꺼웠지만 꾹 참고 받아 먹었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네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워.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저희 친엄마처럼 모실 거라고 했잖아요. 도영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약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병원 입원 같은 거요. 병원 입원? 아,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검사 받으시면 더 정확하잖아요. 정순 할머니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재산 서류를 뒤지려는 속셈이겠지. 아니야. 나는 병원이 싫어. 집이 제일 편해. 유진이 재빨리 거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입원이에요.
집이 제일 편하죠. 도영이 아내를 째려봤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였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순 할머니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뜨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는 길에 도영과 유진이 나누는 대화를 보청기로 들었어요. 유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자꾸 병원 입원 얘기를 해? 시어머니가 싫어하시잖아. 그래야 집에 혼자 있을 때 재산 서류를 확인할 수 있잖아. 정말로 유언장대로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 그건 변호사가 공증까지 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만약 또 다른 유언장이 있으면 어떡해? 에이, 설마. 너무 의심 많은 거 아니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50억인데. 정순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믿을 수 없는 놈들이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저 녀석들이 완전히 속고 있어. 조심하세요, 이모님. 도영 씨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확인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올 테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집에 중요한 서류는 모두 제 사무실에 맡겨두세요. 그럴게. 고맙다, 민수야. 일주일 후 도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셔서 이틀 묵고 가세요. 유진이가 어머니 모시고 싶대요. 정순 할머니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였어요. 그래, 그럼 토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정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들이 내가 없는 사이에 집을 뒤질 거야. 정순 할머니는 즉시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주말에 도영이네 집에서 자고 올 거야. 혹시 모르니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설치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민수는 정순 할머니 집에 와서 눈에 띄지 않는 소형 카메라를 여러 곳에 설치했습니다. 거실, 침실, 서재에 총 3개를 달았어요. 이모님, 이 카메라들은 제 휴대폰으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 누가 들어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토요일 오전 정순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들고 도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영과 유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방 준비해뒀어요. 유진이 정순 할머니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어요.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점심 준비할게요. 그날 오후 유진은 정순 할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을 사드린다는 명목이었죠. 어머님, 이 옷 어때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유진은 100만 원짜리 재킷을 권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어요. 50억 받으려고 100만 원 투자하는 거지. 아니야, 너무 비싸. 나는 그냥 편한 옷이 좋아. 에이, 어머님, 좋은 옷 입으셔야죠. 제가 선물할게요. 결국 유진은 그 재킷을 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역겨웠어요. 그 사이 도영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민수의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정순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도영은 먼저 서재를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꺼내서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미 모든 중요한 서류를 민수에게 맡겨놨거든요. 다음으로 침실을 뒤졌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뒤졌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영의 얼굴에 초조함이 번졌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은행 통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거실 장식장을 뒤졌습니다. 그때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죠. 도영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정순 할머니가 평생 기록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도영의 입학식, 졸업식, 취직, 결혼. 그리고 최근에 적힌 내용. 2025년 10월 12일. 오늘 나는 결심했다.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도영은 그 뒤를 읽지 못했습니다. 수첩이 찢어져 있었거든요. 정순 할머니가 일부러 찢어놓은 거였어요. 도영은 수첩을 제자리에 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죠. 저녁에 도영의 집으로 돌아온 정순 할머니를 도영이 반겼습니다. 어머니, 쇼핑 잘하셨어요? 응, 유진이가 좋은 옷을 사줬어. 도영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녁 준비됐으니 드시죠. 저녁 식사 중에 도영이 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에 등기권리증 같은 거 어디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순 할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박 변호사한테 맡겨뒀어. 집에 두면 불안해서 전문가가 보관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더라고. 도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식사 후 정순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봤어. 증거 확보됐지? 민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이모님. 도영 씨가 집을 뒤지는 장면 모두 녹화됐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집을 도둑처럼 뒤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 정순 할머니는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영아, 엄마가 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여행이요? 갑자기요? 응.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고 싶더라고. 건강도 안 좋은데 지금 아니면 언제 가보겠니?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강원도 쪽. 온천 여행 상품이 있더라고. 시니어 전용이라서 편하대. 혼자 가세요? 아니야. 여행사 패키지야. 같은 또래 사람들이랑 가는 거지. 3박 4일이래. 도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머니. 푹 쉬고 오세요. 제가 여행 경비 드릴까요? 아니야, 나 돈 있어.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전화를 끊고 도영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행 간대. 3박 4일. 유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완전 좋은 기회잖아. 그 사이에 집 한 번 더 뒤져봐. 혹시 우리가 못 찾은 서류가 있을지도 몰라. 이미 다 뒤져봤는데. 그래도 한 번 더. 50억인데 확실히 해야지. 정순 할머니는 그 대화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내가 여행 간다고 했어. 알겠습니다, 이모님. 그럼 그 기간 동안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 둘째 날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사망 소식을 전하는 거지.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장례식장도 예약했고 협조해 주실 분들도 섭외했어요. 영정 사진은 이모님이 예전에 주신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모든 게 네 덕분이야. 천만에요, 이모님. 이제 정말로 시작이네요. 정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자기 장례식을 치르게 되다니.
하지만 이것만이 저 녀석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목요일 아침 정순 할머니는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실제로는 여행을 가지 않지만 도영과 유진이 의심하지 않도록 준비를 제대로 해야 했죠.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휴대폰을 챙겼어요. 이 휴대폰은 이틀 후에 꺼질 예정이었습니다. 도영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주시고요. 그래, 걱정 마라. 정순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지로 가지 않았어요. 민수가 미리 예약해둔 서울 외곽의 한 펜션으로 향했죠. 펜션에 도착하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편하게 쉬세요. 이틀 동안은 아무도 이모님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알았어. 휴대폰은 언제 꺼? 모레 저녁 6시에 꺼주세요. 그럼 제가 도영 씨한테 연락할게요. 정순 할머니는 펜션 방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내 가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니. 정순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영아, 엄마 잘 도착했어? 온천 정말 좋구나. 푹 쉬고 올게. 도영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푹 쉬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정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어요. 이틀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펜션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마지막으로 도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영아, 엄마 오늘 저녁에 온천 들어갔다 올게. 연락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민수에게는 별도로 준비한 다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휴대폰 껐어. 이제 시작이야. 민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님. 내일 아침 9시에 도영 씨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준비 단단히 하세요. 일요일 아침 도영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10시쯤 되어서야 일어났죠. 유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한테 연락해봐. 잘 계시나? 도영이 정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전화가 안 받아져. 온천 들어가셨나 보지 뭐. 나중에 다시 해봐.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도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도영 씨, 저 박민수 변호사입니다. 도영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모님 일로. 어머니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용이라 직접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진 씨도 함께 오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도영과 유진은 서둘러 옷을 입고 민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이 물었어요. 무슨 일일까? 시어머니가 다치신 건가? 모르겠어. 변호사가 급하다고 하는 거 보니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기대감도 섞여 있었어요. 민수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심각한 얼굴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도영과 유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원도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순 이모님께서 어젯밤 호텔에서 쓰러지셨답니다. 뭐라고요? 도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영과 유진이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새벽 5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영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유진은 입을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놀람과 그리고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 정말, 네, 유감스럽지만 사실입니다. 여행사 측에서 사망 진단서도 보내왔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협조를 구한 의사가 작성한 가짜 사망 진단서였죠.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가짜 사망 진단서 발급에 대한 동의서를 따로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도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게 슬픔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장례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모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돌아가시면 장례를 제가 주관해달라고 하셨어요.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장례식은 모레부터 사흘간 치르겠습니다.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을 예약했어요. 도영 씨와 유진 씨가 상주를 맡아주시면 됩니다.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 시신은 내일 강원도에서 모셔올 예정입니다. 장례식장으로 바로 모실 거예요. 유진이 또 한 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유언장은요? 민수가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지만 유진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유언장은 장례식 마지막 날 공개됩니다. 법적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과 유진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50억이 우리 손에. 민수의 사무실을 나온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진짜 돌아가신 거야? 도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게, 갑자기. 근데 우리 이제 정말 부자 되는 거 맞지? 쉿,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떡해. 하지만 두 사람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어요. 도영과 유진은 상복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옛 친구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민수가 섭외한 협조자들이었죠. 첫 번째 조문객은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평생직이었어요. 순자는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극이라는 것을요. 민수에게 미리 들었거든요. 순자는 연기를 하며 도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영아, 어머니가 갑자기 가시다니. 너무 슬프구나. 도영이 일어나서 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이모님. 어머니께서 생전에 이모님 많이 생각하셨어요.
순자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페르나가. 하지만 겉으로는 슬픈 척했어요.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 주민들, 시장에서 알던 분들, 교회 권사님들, 모두들 정순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진실을 알고 있는 협조자들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진이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으며 슬픈 척했지만 가끔 도영과 눈빛을 교환할 때는 미소가 번졌어요. 한 조문객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참 효부시네요.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들었어요. 유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셔서 너무 슬퍼요. 친딸처럼? 웃기는 소리. 민수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겨운 연기였어요.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도영과 유진은 장례식장 근처 호텔로 갔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유진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야. 내일 모레면 유언장 공개되는 거지? 도영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틀만 더 참자. 이틀만 더 슬픈 척하면 50억이야. 50억? 상상이 안 돼. 우리 진짜 부자 되는 거야? 당연하지. 유언장에 네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뭐 할까? 집 살까? 차 살까? 일단 압구정 펜트하우스 계약하자. 이미 알아봤어. 좋아. 그리고 나는 명품 가방 10개는 사야겠어. 두 사람은 밤늦도록 돈 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이 펜션에 있는 정순 할머니는 민수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장례식 첫날이 잘 끝났습니다. 도영 씨와 유진 씨는 완벽하게 속고 있어요. 그래. 저 녀석들 표정은 어땠어? 겉으로는 슬픈 척하지만 눈빛은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겠지. 내일은 어떻게 되니? 내일도 조문객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모레 저녁에 유언장을 공개하고 그때 이모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알았어. 준비 잘하고 있어, 민수야. 걱정 마세요, 이모님. 모든 게 계획대로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도영아, 곧 네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거야. 장례식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도영과 유진은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조문객들이 어제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젊은 시절 일하던 시장 상인들도 왔고 교회 친구들도 왔어요. 한 할머니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정순이가 네 자랑 많이 했어. 효부라고. 유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정순이가 참 복도 많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유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가 효부? 웃기네. 그냥 돈 때문이지. 오후가 되자 유진은 슬쩍 친척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먼 친척들에게 자신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아, 고모님.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제 이름으로 재산을 물려주신대요. 어머, 그래? 얼마나 되는데? 유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50억 정도요. 강남 아파트랑 압구정 재개발 물건이요. 친척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 세상에. 유진은 그들의 놀라는 표정을 보며 속으로 우쭐했어요. 맞아. 나 이제 50억짜리 부자야.
하지만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노골적으로 자랑하다니. 저녁이 되자 도영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유언장 공개는 정확히 언제 하시는 거죠? 내일 저녁 6시입니다. 친척분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50억이면 상속세가 대략 20억 정도 나올 겁니다. 도영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20억이요? 네, 최고 세율 구간이라서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 씨 명의니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도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0억을 세금으로 내도 30억이 남는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도영과 유진은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유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상속세 20억 내면 30억이 남네. 그래도 엄청난 돈이야. 그러게. 30억이면 압구정 펜트하우스 사고도 20억은 남아. 그 돈으로 뭐 할까? 투자해야지. 주식이나 부동산에. 아, 나는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 청담동의 고급 카페. 그건 네 용돈으로 해. 30억은 투자금이야. 유진이 삐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내 명의인데 내 맘대로 못 써? 야, 법적으로는 네 명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동 재산이잖아. 에이, 알았어. 근데 명품 가방은 사도 되지? 한두 개만. 한두 개? 나 10개는 사야 하는데. 두 사람은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놓고 벌써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어요.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도영과 유진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계속 절을 받았어요. 오후 5시쯤 민수가 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영 씨, 1시간 후에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친척분들을 모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영은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고모, 이모, 사촌들이 모여들었어요. 총 15명 정도였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고 이정순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유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민수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사망한 후 나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도영과 유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내 재산 총 52억 원은. 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 재산 총 52억 원은 유기견 보호소와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전액 기부한다. 뭐라고요? 도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유진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부, 전액을 아들한테는 안 주고. 민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준다고 하셨잖아요.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최종 유언장입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 작성하신 건데요? 여행 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가장 최근 유언장이 효력을 갖습니다. 도영이 서류를 빼앗듯이 가져가서 읽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럴 수가. 어머니가 왜?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나 보네. 아들한테 안 주고 기부를 한다는 게 혹시 사이가 안 좋았나?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분명히 저한테 준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님도 증인이시잖아요. 민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유 원장은 작성 날짜가 가장 최근인 것이 효력을 갖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도영이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의사소견서라도? 도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검은 상복을 입은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77살의 여성이었어요. 이정순 할머니였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귀신인가? 도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유진은 비명을 지르려다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도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장례식에 늦어서 미안하구나, 도영아. 조문객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협조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정순 할머니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살아있냐고? 나는 처음부터 죽지 않았어. 강원도에도 가지 않았지. 그럼 이게 다. 그래. 이 장례식은 내가 직접 계획한 거야.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가짜 장례식이었어? 도대체 왜? 정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스피커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보십시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장례식장에 도영과 유진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한테 아직 받을 게 남았으니까. 받을 게 뭐가 남았어? 강남 아파트 명의 아직 안 넘긴 거? 응.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아직 있거든. 그거 받아내야 해. 지금 시세가 20억은 된다니까. 조문객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도영과 유진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50억? 대박이네. 그럼 우리 완전 부자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엄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조만간 요양병원 가셔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저렴한 요양원에 모시면 되지. 굳이 돈 많이 드는데 모실 필요 없잖아. 조문객 중 한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어요. 세상에, 저게 사람이 할 소리야?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저러실 거야? 벌써 77인데 80까지 사시면 우리 진짜 미칠 것 같아. 친척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페류나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렸다는 거야? 정순 할머니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순 할머니가 도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영아,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도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좌판 깔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남의 집 청소하면서 번 돈으로 너 학교 보냈어. 네가 대학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지. 네가 사업한다고 할 때는 내 전 재산 3억 원을 통째로 내줬고. 조문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넌 나한테 뭘 해줬니? 재혼하고 나서는 전화도 잘 안 받았잖아. 내가 반찬 가져가면 쓰레기 취급했고,
며느리는 뒤에서 나를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욕했지. 유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순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정순 할머니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어요. 스크린에는 도영과 유진이 호텔에서 나눈 대화가 나왔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이었죠. 여보, 드디어야. 내일 모레면 유언장 공개되는 거지? 그래. 이틀만 더 참자. 이틀만 더 슬픈 척하면 50억이야. 50억? 상상이 안 돼. 우리 진짜 부자 되는 거야?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나와 돈 계산을 하며 신나게 웃고 있었던 거예요. 조문객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봤나? 어머니 장례식에서 저렇게 웃어? 사람도 아니야. 도영이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순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네가 진짜로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못 받게 돼서 우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유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너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늙은 어미가 언제 죽나 기다리면서 재산만 노리고 뒤에서는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욕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도영이 정순 할머니의 집을 몰래 뒤지는 장면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더욱 경악했습니다. 집까지 뒤졌어? 도둑이랑 뭐가 달라?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영 씨, 당신은 이모님이 여행 가신 사이에 집에 침입해서 서류를 뒤졌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 어머니 집인데 어머니 허락 없이 들어간 건 침입입니다. 게다가 CCTV에 다 찍혔어요. 정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영아, 그리고 며느리 유진아, 나는 이제 너희한테 더 이상 줄 게 없어. 내 재산은 이미 다 정리했어. 신탁 등기로 박 변호사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돈은 앞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거야.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이모님은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고 신탁으로 등기된 재산은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정순 할머니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 어미가 아니야. 호적 정리도 할 거고 앞으로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너희가 원했던 게 돈이었잖아. 그런데 그 돈이 없으니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볼 일도 없겠지. 정순 할머니는 당당하게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민수가 그 뒤를 따랐어요. 장례식장에 남겨진 도영과 유진은 조문객들의 비난을 받으며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페륜아, 저런 자식을 뒀다니 이모님이 불쌍하네. 썩 꺼져. 친척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도영아, 나는 너를 조카로 인정 안 한다.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결국 도영과 유진은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장례식장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영과 유진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어요. 조문객 중 누군가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77세 어머니가 50억 재산 노린 패륜 아들에게 복수.
가짜 장례식으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어요. 와, 이거 진짜예요? 너무 영화 같은데. 페류나 실명 공개해라. 어머니 진짜 멋있으시다. 이게 진정한 복수지. 저런 인간 쓰레기들.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명은 가렸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어요. 최근 한 노모가 재산을 노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교훈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도영의 회사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거래한 지 5년이 넘었잖아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요. 페류나와 거래한다는 소문나면 저희도 피해를 입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도영의 사업은 급속도로 기울었어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영 대표님, 대출금을 조기 상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하지만 본사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망해가고 대출금은 갚아야 하고 어머니의 재산도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유진과의 관계도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집에서 큰 싸움을 했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잘했어야 했잖아. 도영이 반박했어요. 내 잘못? 니도 같이 한 거잖아. 유언장에 네 이름 써달라고 한 것도 너고. 그건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 어머님이 당신만 사랑하니까 명의만 내 걸로 해놓으면 우리 돈이라고.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다 잃었는데. 유진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혼할 거야. 뭐? 이혼? 그래, 이혼. 당신 같은 페류나랑 같이 있으면 내 인생도 끝장나. 나는 아직 30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영이 비웃었습니다. 다시 시작? 니도 이미 인터넷에 다 까발려졌는데 누가 니 같은 여자를 받아주겠어? 유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민수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서류였죠. 민수가 정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영 씨가 이모님 명의를 도용해서 사업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답니다. 뭐라고? 이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상속인 자격으로 이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신탁 등기가 되어 있어서 실행은 못했지만 시도한 것만으로도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할 줄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구나. 이모님, 고소하시겠어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아니야. 그 정도면 됐어.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사업도 망했잖아. 감옥까지 보낼 필요는 없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민수는 정순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님. 하지만 검찰에서 직권으로 수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는 고소하지 않을 거야. 한편 도영과 유진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유진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피고가 사기 결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거죠. 도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원고도 똑같이 재산을 노렸잖아요. 오히려 원고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두 변호사가 서로 싸우는 동안 도영과 유진은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양측 모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은 없이 이혼만 인정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이 없다고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부채만 있습니다. 나눌 재산이 없어요. 결국 도영과 유진은 빈털터리로 이혼했습니다. 도영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사무실의 모든 물건을 가져갔어요. 도영이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였죠. 어느 날 도영은 작은 짐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페르나와 어울린다는 소문 나기 싫었던 거죠. 도영은 결국 쪽방촌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사업가로서 잘 나가던 그가 이제는 월세 30만 원짜리 쪽방에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유진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부모님도 차갑게 대했어요. 유진아, 네가 그렇게까지 돈에 미쳤었니? 어머니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도 다 당했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에 오래 있지 마라. 이웃들 눈총이 얼마나 따가운지 아니? 유진은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나왔어요. 원룸을 얻어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죠.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유진의 이름을 보더니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혹시 인터넷에 나온 그 사람? 유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하지만 면접관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결국 유진은 그 회사에서도 떨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겨우 구했어요. 시급 10,000원짜리 일이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한때 50억을 꿈꿨던 여자가 이제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유진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유진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아, 너 최유진 맞지? 유진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아, 수진아. 수진이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아르바이트? 응, 잠깐. 결혼했다며? 부자 남편 만났다고 자랑하지 않았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 사람이구나. 인터넷에 나온 시어머니 재산 노린 며느리. 맞지?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그건... 와, 대박. 창피하지도 않아? 수진은 물건을 사지도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분명히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낼 게 뻔했어요. 유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화장도 지워지고 명품 옷도 다 팔아버리고 이제 남은 건 초라한 자신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유진은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도영은 쪽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54살의 나이에 육체 노동은 힘들었지만 다른 일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도영은 쪽방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한 독거노인 지원센터가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화제입니다. 이 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정순 할머니가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센터가 나왔습니다. 노인들이 밥을 먹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도영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어머니가 기부한 돈이 저렇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도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돈에 눈이 멀어서 인간성을 잃었다는 걸. 도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도영. 어머니는 그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도영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도영은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다음 날 일요일, 도영은 오랜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였어요.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은 도영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냉대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들어오게. 상담실에서 도영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도영 씨, 참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하죠? 지금처럼 성실하게 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사세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쪽방촌의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의 짐을 날라드리고 아픈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작은 일이지만 성심껏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쪽방촌 사람들이 도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페류나라고 소문났던 사람 아니야? 맞아. 근데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우리 동네 어르신들 잘 도와줘. 그래, 진짜로 반성하나 보네. 도영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평화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도영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어요. 어머니께, 아들 도영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를 제가 짐처럼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기부하신 돈이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온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도영 올림. 정순 할머니는 도영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님, 답장 쓰시겠어요? 정순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은 안 돼. 하지만 도영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데요. 알아. 그래도 아직은 안 돼. 진짜로 변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님. 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도영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네, 제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쪽방촌 어르신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 네, 이모님. 정말로 변한 것 같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민수를 통해 도영의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도영은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쪽방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에 나가며 착실하게 지내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정순 할머니는 몰래 도영이 다니는 교회에 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도영을 지켜봤어요. 예배가 끝난 후 도영은 교회에 남아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도영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영아, 네가 변했구나. 그것만으로도 어미는 고맙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아직 도영을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도영이한테 몰래 도움을 좀 주면 안 될까?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일자리. 건설 현장 말고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도와줬다는 걸 절대 모르게. 민수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모님, 용서하신 건가요? 아니야. 용서는 아직이야.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잖니. 너무 힘들게 사는 건 보기 안쓰러워. 알겠습니다, 이모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도영에게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영 씨시죠? 저희 회사에서 관리직 사원을 구하고 있는데 추천을 받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를 추천하신 분이 누군데요? 죄송하지만 익명으로 부탁하셨습니다.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도영은 반신반의하며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어요.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당보다 훨씬 나았죠. 도영은 누가 자기를 추천했는지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세요? 도영은 밤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언젠가 꼭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52억의 재산 중 대부분을 기부했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은 남겨뒀습니다. 봄날 오후 정순 할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캔버스에는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옆집에 사는 젊은 여자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맙구나.
나도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니까 좋더라. 정순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그림 수업을 들으러 다녔습니다. 젊은 시절 꿈꾸던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아들 키우느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화요일에는 독서 모임에 갔고 목요일에는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토요일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정순아, 요즘 정말 젊어 보여.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 도영이는 어떻게 지내? 정순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들었어. 요즘 착실하게 산다고. 봉사활동도 하고. 만나볼 생각은 없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순 할머니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멀리서 도영이 보였어요. 도영도 산책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죠. 정순 할머니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도영을 지켜봤습니다. 도영은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어요. 도영이 한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길을 안내해드렸죠. 고맙네, 젊은이.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려야죠. 도영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영아, 네가 정말 변했구나. 어미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하지만 아직 만날 때는 아니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그림 수업에서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벚꽃 그림이 잘 되었다고. 공원에서 도영이를 봤다. 많이 변한 것 같다. 누군가를 돕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다. 77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웃고 여행을 다니고 이런 삶이 행복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행복한 거구나. 도영아, 너도 언젠가 이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정순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정순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77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 그것이 정순 할머니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사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